안녕하세요. 메카니코인 투자 더펄슨 후입니다. 오늘은 천재가 만든 블록체인 알고랜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고랜드 만드신 분이에요. 실비오 미카엘이라는 MIT 교수인데요. 이 튜링상이라는 걸 받으신 분입니다. 튜링상이 뭐냐면은 컴퓨터 과학 업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대단한 상이고요. VRF하고 영지식 증명 연구로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다 블록체인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알고랜드라는 게 레이어 1 체인이잖아요. 레이어 1인데 노드 역할을 나눠서 속도를 높였고요. 그리고 이 VRF라는 걸 적극 도입해서 자신이 스스로 연구했던 거죠. 속도를 역시 높였고 중계 노드란 거를 지역적으로 분산화함으로써 탈중앙화도 달성했으며 VRF로 보안도 달성했습니다. 속도도 빠른 편이고요. 자, 그래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렇게 노드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참여 노드가 결국 검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 보시면 돼요. 세 글자라고 아시면 되겠죠. 난수 생성기가 VRF예요. 이 중에서 랜덤하게 선정을 해서 블록을 생성을 하는 거고요. 중계 노드는 노드 간의 데이터만 연결하고 블록체인의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참여 노드들은 전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최근 1000블록 데이터만 저장하니까 조금 더 속도가 빠르겠죠. 기록 보관 노드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저장하고 이런 노드 간 데이터 연결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역할이 다른 세 가지 군의 노드가 있어서 조금 더 검증을 빠르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랜덤하게 참여 노드 중에서 다음 블록 생성자를 결정합니다. 이 중에서 한 명 골라가지고 그리고 또 랜덤하게 1000명의 노드를 선정해서 투표로 블록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사람 1000명을 뽑고요. 블록을 생성할 사람 1명을 뽑고요. 이거를 각각 다 랜덤하게 돌리는데 그 랜덤하게 돌리는 과정에서 VRF란 기술이 쓰인다고 보시면 됩니다. VRF가 결국은 그냥 복권 번호 생성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기술을 뭔가 수학적으로 만들었겠죠. 공정하게 랜덤하게. 만약에 그냥 예전에 레이어 1 체인이었으면은 막 다 같이 이거를 다 보니까 어떻겠어요. 노드가 늘어날수록 속도가 엄청 느려지겠죠. 그런데 노드가 아무리 늘어나도 딱 그 중에 한 명 뽑아서 블록 생성하고 1000명 뽑아서 그거 검증하고 하니까 빠르겠죠. VRF로 검증자 선택 후 1000명이 한 번 더 검사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3.3초 만에 블록이 확정된다. 완결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래는 블록 완결에 걸리는 속도가 막 10분, 1시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다른 체인들 보면은. 그래서 이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알고랜드는 안 오릅니까 하시죠. 기술이 좋은데 잘 보면은 이 합의 구조가 3.3초 만에 바로 블록이 확정이 되고 토큰 락업이 없는 거예요. 락업이 필요 없는 락업시가 아니라 락업이 필요 없는 합의 구조고 락업이 없다 보니까 슬래싱도 없죠. 슬래싱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더리움 같은 거 할 때 POS 검증을 할 때 이더리움에 얼마의 이더리움을 딱 이렇게 락업을 시키고 검증자로 참여하다가 뭐 실수를 하거나 컴퓨터가 꺼지거나 아니면은 불법적인 행동을 하면은 내가 가진 이더리움을 이렇게 삭감시키죠. 슬래싱을 그 삭감을 슬래싱이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더리움이 이게 사라지게 됩니다. 영영. 그런 게 또 다 가격에 상승하는 힘을 미치는데 그런데 이거는 락업이 없으니까 일단은 대량으로 알고랜드가 이렇게 락업이 되는 이런 효과가 없고요. 그래서 매도 압력이 상시적으로 존재하게 되고 삭감되는 것도 없으니까 역시나 가격이 상승 압력을 잘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뭔가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알고랜드라는 토큰을 뭐 락업할 필요도 없고 아이러니하게 가격 상승에 조금 악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고랜드가 생태계가 발달이 안 돼 있어요. 보시면 29위입니다. TBL상 82M이고요. 이 82M이 어느 정도냐면은 그저께 잠깐 올렸던 그 코인 있죠. 센트리퓨지 같은 경우에 그냥 그 자산 토큰화만 하는 그런 코인이었는데 240M이었죠. 그런 DF보다 작은 겁니다. 이 레이어 1 전체 체인 하나가 82M이고 물론 테조스, 앱토스 이런 애들 많아요. 이오스 이런 애들 주변에 친구들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 NFT 보시면은 NFT 거래량은 15위 정도로 14,000달러 하루에 한 14,000, 2천만 원 정도 거래량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5위면은 별로 높은 편은 아니죠. 적어도 10위권 안에 들어야 되고 10, 100, 1000만, 10만 이더리움이 760만이니까 이거는 너무나 미미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익으로 봤을 때 레이어 1은 수수료가 결국은 매출이 된다고 했죠. 수수료 수익으로 봤을 때
30일 기준으로 4,000달러, 그러니까 1,300원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500만 원 정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낮죠? 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폴카닥 같은 경우는 그래도 36,000이에요. 꽤 높잖아요. 이 정도만 해도. 그 앞에 이런 거 BNB 가면은 이미 뭐 1,100만 달러 이런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래서 너무 사용자 채택을 받지 못한 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고랜드 최대 디파이 프로토콜 알고파이가 운영을 종료했고요. 현재 23년 7월 12일에 여러 가지 악재가 많았습니다. SEC에 기소당한 증권형 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나마 좀 다행인 건 DWF 마켓메이커죠. 얘네가 알고랜드랑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사실 알고랜드가 처음 등장할 때는 재단은 결코 코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뭔가 행동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양심적으로 이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좀 학자의 한계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학교 교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으로도 완벽하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현실에 좀 빠르게 경영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타협을 했네요. BWF랩스랑 이제 파트너십 맺어서 알고 가격 좀 올려달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얼마나 오를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상황이 좋지 않고요. 레이어 1 체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세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자, 1번은 디파이죠. 디파이, 여기 빡세죠. 이더리움도 이겨야 되고 뭐 아비트럼도 있고 많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게임 NFT죠. 게임 NFT도 뭐 솔라나 폴리곤 이런 애들도 있고 뭐 이뮤터블도 있고 핫한 애들 많죠. 이런 데는 TVL은 낮아도 사용자 수나 이런 게 높은 애들, 트랜잭션 수가 높은 애들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인터체인들처럼 살아남는 거죠. 인터체인이 뭐죠? 폴카닷하고 코스모스 같은 거 있잖아요. 자기 체인 안에서 체인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체인들. 이 안에서 또 여러 가지 체인이 만들어지면 얘들은 그래도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달성을 해야 되는데, 알고랜드는 디파이 애매하고 NFT도 시 보이고 인터체인이 알고랜드에 있는지 모르겠네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다 별로 안 좋다. 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랜드 차트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제 약간 반등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힘이 좋아 보이지 않죠? 좋아 보이지 않고, 이때 당시에는 이 당시 21년도는 인프라에 대해서 많은 수요가 발생하던 시점이고 시장에 주목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는 레이어 1이 핫했던 시절, 레이어 2도 핫했고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은 이제 똑같이 레이어 1이 예전처럼 관심을 많이 끌기는 힘들겠죠. 이제는 좀 다른 데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할 거고, 그렇다면은 사용자 채택이 충분하지 않다면은 이전의 고점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알고랜드 천재가 만들었지만은 약간 그런 폴리곤이나 솔라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경영하는 능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면이 많은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